엄마, 요양원으로 가시죠. 72세 할머니 평생을 살았던 자신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가두고 할머니의 집을 팔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72세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요양원을 탈출, 반격이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72년을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35년을 산 마포구 빌라 3층. 지금은 5억이 넘는다는 이 집에서 저는 5년 전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아들 재훈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선미도 함께였습니다. 밖에서 밥을 먹고 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재훈은 건방증이 심해진 저에게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전 동네 병원에서 이미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재훈은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뇌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RI도 찍었지만 역시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재훈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히려 실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 안에서 재훈과 선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집이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재훈의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혼자 살면 위험하다는 이유였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동시에 뭔가 급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과 선미가 다시 왔습니다. 짐을 싸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부했지만 두 사람이 제 팔을 잡고 강제로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도착한 곳은 소망 요양원이었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라고, 집에 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저를 끌고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에서 뚱뚱한 중년 남자가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재훈은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려고 했지만 재훈이 가렸습니다. 원장은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입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인실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침대 4개가 나란히 놓인 좁은 방이었습니다. 재훈과 선미는 주말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짚어 봤습니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는데 재훈이 실망했던 표정, 원장실에서 제가 보지 못하게 가렸던 서류, 차 안에서 속삭였던 집이라는 단어,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빨간 핸드백 안에서 집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2년 전 재훈이 상속세를 아끼려면 공동 명의를 해두는 게 좋다고 했을 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공동 명의라고 해도 재훈의 동의만으로 집을 팔 수 있다는 것을, 특히 제가 요양원에 갇혀 있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재훈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두고 제 집을 팔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 남편과 40년을 살았던 집, 재훈을 키웠던 집을 아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영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멀쩡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고,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라 생각했는데 바로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어떻게든 제 집을 지켜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여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원의 기상 종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간호사가 방문을 두드리며 세면과 아침 식사 준비를 재촉했습니다. 4인실의 다른 침대에서도 할머니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방 입소자들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창문 쪽 침대의 할머니는 작고 마른 체구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은 박명자, 78세였습니다. 그 옆 침대의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차분해 보였습니다. 최영숙, 72세,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제 옆 침대의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보다 화려한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김정희, 68세로 가장 젊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테이블에 4명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배식된 아침은 밍밍한 흰죽과 단무지, 김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입에 날랐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들이 회진을 돌며 약을 나눠줬습니다. 저는 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픈 곳이 없다고 말했지만 간호사는 모든 입소자는 기본 영양제를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을 삼키며 이게 정말 영양제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공동 거실에서 집단 활동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사회복지사가 동요를 틀어놓고 노인들에게 손뼉을 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멍하니 앉아 있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은 노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갇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점심 후 낮잠 시간, 4명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캐나다로 이민 가면서 자신을 이곳에 맡기고 떠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5년간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아들 셋을 대학까지 보냈지만 그 아들들은 어머니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더 편할 거라는 이유였습니다. 영숙 할머니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딸이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오면서 영숙 할머니 방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매달 요양원 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사연은 더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 3채를 놓고 자녀 셋이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어머니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고 지친 정희 할머니는 스스로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자식들이 어머니 재산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고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2년 전 공동 명의로 바꾼 것이 함정이었다는 것을. 4명의 할머니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다 똑같은 처지라고, 자식들이 우리를 버린 거라고 명자 할머니가 쓰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선미에게도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은 괜찮냐고, 무슨 일을 벌인 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산책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요양원 뒷뜰을 걸으며 담장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담장과 잠긴 정문이
우리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으면 나갈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정희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복도를 걷다가 원장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문틈으로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원장은 이순옥이라는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저였습니다. 보호자가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이야기, 빨리 처리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요양원 비용은 당분간 집 매매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는 이야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이 정말로 제 집을 팔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을 모아서 산 집, 남편과 함께 늙어간 집, 제가 이곳에 갇혀 있는 동안 재훈을 키운 집이 지금 이 순간 낯선 사람에게 넘어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괜찮냐고, 혹시 나쁜 소식을 들은 거냐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흐느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숙 할머니와 정희 할머니도 침대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왔습니다. 4명의 할머니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 아니라 같은 고통을 나누는 가족으로.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싸워야 한다고. 정희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집을, 제 존엄을, 제 인생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내 할머니는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우리를 버린 자식들에게 맞서는 방법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 쌍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요양원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퇴소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은 모니터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퇴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원해도 법적 보호자인 가족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걸었지만 재훈은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내 할머니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집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고 명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이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 요양원비는 집 매매 대금에서 정산하기로 했다는 것 등 저는 원장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건 명백한 재산 갈취라고,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가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갇혀 있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변호사를 만날 수도, 법원에 갈 수도, 집을 지킬 수도 없다고 허탈해하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이 문을 나설 수 없으니까. 그때 명자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몰래 나가면 된다고. 내 할머니는 동시에 명자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쓰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도 2년 전 한 번 시도해봤었고 새벽에 정문이 열릴 때 몰래 나가려 했지만 경비에게 붙잡혔고 그날 이후 약이 늘었고 감시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평생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제 집은 그 사이 낯선 사람에게 팔리고 재훈은 돈을 챙기고
저는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할까요? 오후 산책 시간, 네 할머니는 요양원 건물을 한 바퀴 돌며 관찰했습니다. 정문은 항상 잠겨 있고 경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뒷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층 창문에는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2층과 3층 창문은 철창은 없었지만 높이가 너무 높았습니다. 70대 할머니가 뛰어내릴 수 있는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담장 쪽을 살폈습니다. 높이는 2미터 정도였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뛰어넘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겐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담장 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할머니는 각자의 침대에 앉아 침묵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갇혀 있었고 나갈 방법이 없었고 바깥 세상에서는 우리 재산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소등 시간 후 어둠이 내렸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정말로 나갈 의지가 있냐고,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를 포함하여 두 할머니가 동시에 각오가 되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2년 전 실패한 이유는 혼자였기 때문이었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넷이서 역할을 나누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새벽 5시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에 혼란을 만들고 그 틈에 정문으로 빠져나가는 계획을 낮은 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한 명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척 연기를 하면 간호사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 사이 나머지 셋이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실의 경비는 보통 새벽에는 졸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나간다 해도 갈 곳이 있냐고. 우리는 모두 집을 빼앗겼거나 잃은 사람들이고 돈도 별로 없고 의지할 곳도 없다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제 빨간 핸드백을 들어 보였습니다. 안에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는 통장이 있으니 일단 나가서 여관이라도 잡고 변호사를 만나 대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하나 걱정되는 게 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받아먹는 그 약들 때문에 우리 모두 어지럽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특히 명자 할머니는 다른 할머니들보다 약이 많았습니다. 탈출하려면 체력이 필요한데 약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약을 먹는 척하고 몰래 버리자고. 3일 정도 지나면 약 기운이 빠질 거라며 그때 탈출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넷 할머니들은 비장한 각오로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약을 먹는 척하고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화장실 변기에 흘려보내거나 쓰레기통에 몰래 숨겼습니다. 간호사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이 약을 거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웃으며 우리한테 먹인 게 단순 영양제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진정제나 수면제 같은 것이었을 거라고. 노인들을 순하게 만들어 관리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네 할머니는 최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명자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연기를 하고 나머지 셋이 복도를 지나 정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문이 잠겨 있다면 경비실 창문을 두드려 경비를 깨워서 도움을 청하는 척하며 문을 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요양원 안내 책자에서 찢어낸 약도였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거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도보로 20분 거리였습니다. 70대 할머니 4시 20분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각자의 짐을 확인했습니다. 최소한만 챙기기로 했습니다. 제 빨간 핸드백, 명자 할머니의 지갑, 영숙 할머니의 약 봉지, 정희 할머니의 휴대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70년, 78년, 72년, 68년을 살아온 인생의 무게가 그 작은 짐들에 담겨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별 아래를 걸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실패해서 더 강한 약을 먹게 될까요? 두려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내일이면 자유라고. 내일이면 우리가 이긴다고. 네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반란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 넷의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탈출 전날 밤 저희는 조용히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시각은 밤 11시, 소등 시간이 지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각자의 역할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우리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반사적으로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복도 불빛에 비친 그 사람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상호였습니다. 상호는 28살로 이 요양원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다정한 미소를 지었고 노인들에게 친절했습니다. 다른 요양보호사들이 귀찮아하는 일도 묵묵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상호가 문을 닫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침대 옆에 앉더니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탈출하려는 계획을 들었다고 정말 실행할 거냐고. 우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들켜버렸습니다. 계획이 발각되었다면 이제 더 강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일렀냐고 물었습니다.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일러주지 않았다고, 다만 며칠 전부터 네 분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다고 했습니다. 약을 먹는 척하고 버리는 것도, 요양원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도, 밤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도 모두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내일 새벽 탈출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상호가 원장에게 보고하면 우리는 더 심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방을 따로 떨어뜨려 놓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원장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호를 쳐다봤습니다. 왜 우리를 돕냐고, 무슨 이유냐고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상호의 친할머니가 다른 요양원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아들 둘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고 나가고 싶어 했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탈출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할머니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 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그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탈출하려 한 건 치매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요양보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노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3년을 일하며 깨달은 건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양원은 노인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거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한 일이고 자신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호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간호사 교대 시간에 자신이 정문을 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경비들은 보통 그 시간에 졸고 있고 CCTV 사각지대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4시간 후면 상호의 교대 근무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할머니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상호는 실종 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자신도 공범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시작하기에 24시간이면 충분할 거라고 상호는 말했습니다.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주냐고 명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상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고 요양원도 가족도 누구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짐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거라고 말하며 슬퍼했습니다. 저는 상호의 손을 양손으로 꼭 잡으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28살 젊은이가 70대 할머니 넷을 위해 자신의 일자리를 걸고 도와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그린 약도였습니다. 요양원에서 정문까지, 정문에서 CCTV 사각지대까지, 사각지대에서 가장 가까운 편의점까지의 경로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택시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상호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노인 인권 전문 변호사의 명함이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 상호의 대학 선배였습니다. 이미 연락을 해뒀으니 내일 오전 8시에 사무실로 가면 바로 상담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하냐고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상호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노인 인권 사건은 무료로 상담해 준다고 승소하면 가족에게서 비용을 받아낸다고 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원장이 바로 가족들에게 연락할 거라고, 그럼 가족들이 우리를 찾으러 다닐 거라고. 상호는 이미 생각해뒀다고 하며 원장에게 네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보고하면 그럼 최소 몇 시간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만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상호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절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24시간 후 꼭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상호가 나가고 난 후 네 할머니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28살 청년이 우리를 도와주다니. 세상이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아직 희망이 있다고 명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빨간 핸드백을 열어 상호가 준 약도와 명함을 넣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이제 희망까지. 이 작은 가방 안에 우리의 미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5시간 후면 탈출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자유를 얻거나 더 강한 감옥에 갇히거나 조금이라도 자두자고 체력이 필요할 거라고 영숙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흥분과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나? 결혼식 날도, 재혼을 낳던 날도, 남편을 떠나보낸 날도 이렇게까지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제 인생 전체가 걸려 있었으니까. 새벽 4시 명자 할머니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문이 열립니다. 1시간 후면 우리는 자유입니다. 명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준비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고 정희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이기자고. 영숙 할머니가 후회 없냐고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없지. 창밖에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상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작은 짐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교대 시간이라 간호사실에 모여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앞장섰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따라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명자 할머니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78세의 무릎이 삐걱거렸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명자 할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1층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 불은 켜져 있었지만 경비는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상우가 천천히 정문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철컥. 작은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멈칫했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경비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24시간 안에 꼭 연락하고 한민주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상우가 마지막으로 속삭이며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문이 닫혔습니다. 돌아보니 요양원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3층 우리 방의 창문이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갇혀있던 그곳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로 나왔다고 믿기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상우가 그려준 약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 반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20분을 걸어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불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딱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서울역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생각하자고 영숙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택시는 새벽 서울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역 대합실에는 노숙인들과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오전 8시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희 할머니가 씻고 옷을 정리하자고 하며 화장실로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역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긴장으로 초췌해진 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사흘 동안 요양원에 갇혀 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온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7시가 되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영숙 할머니가 받으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었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상호가 시간을 벌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 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나는 요양원에서 나왔다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왔냐고, 누가 도와줬냐고 재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내 집을 팔려고 했냐고, 정말 그랬냐고. 재훈이 폭발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뭘 아냐고,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하냐고 소리쳤습니다. 빚이 5억이나 있어서 죽을 지경이라고, 집을 안 팔면 우리 가족이 다 거리에 나앉는다고 울먹이며 말했고, 그러니까 엄마는 요양원에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용히 지내라고요? 내 집을 빼앗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라고도 소리쳤습니다. 재훈이 위협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라고, 요양원에서 도망친 치매 노인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경찰이 어머니를 찾아서 다시 요양원으로 데려갈 거라며 비웃듯 협박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치매라고요? 의사가 정상이라고 했는데도요? 전화를 끊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가 있으니 괜찮다고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재훈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는 모두 다시 잡혀갈지도 몰랐습니다. 7시 30분 뉴스가 역 전광판에 떴습니다. 속보였습니다. 경기도 모 요양원에서 70대 노인 4명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수소문 중이며 치매 증상이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우리 얼굴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볼까봐 두려웠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신고할 거라고 정희 할머니가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역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변호사 사무실까지는 아직 30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돌아다니면 CCTV에 찍힐 것이고 누군가 신고할지도 몰랐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찜질방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찜질방이라면 숨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입구의 직원은 뉴스를 봤는지 우리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도망치다시피 나왔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공원 코너를 돌고 있는 경찰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지레 겁먹고 공원 뒤쪽 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기침을 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탈출은 성공했지만 세상엔 우리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가야 했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강남이었습니다. 여기서 택시로 3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택시를 타면 기사가 뉴스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가야 한다고,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영숙 할머니가 앞장을 섰습니다. 우리는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백미러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뉴스를 본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들 어디 가세요? 영숙 할머니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자 집에 간다고, 손자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기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강남 변호사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기사가 계속 백미러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분명히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급히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한민주 변호사 사무실 문패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상호였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족들과 원장이 경찰에 정식 수색을 요청했고 지금 CCTV를 분석하고 있는데 서울역에 계셨다는 것까지 파악되었다고 했습니다. 빨리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30대 여성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빨리 들어오라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고 비로소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물 한 잔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호에게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지금부터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며 경찰이 이미 수색 중이고 가족들이 요양원 재입소를 요구하고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저는 빨간 핸드백을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장을, 그리고 재혼과의 통화 녹음을 보여줬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갈취 시도라고, 강제 입소도 노인 인권 침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소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어디서 숨어 지낼 거냐고 물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가족들에게 잡히면 안 된다는 말을 그녀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긴급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고 강제 입소에 대한 인권 침해 진정서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딘가에 숨어야 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여성 쉼터가 있는데 거기라면 안전할 거라고. 하지만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자 전용이었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도 받아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쉼터는 10,000원이었습니다. 다음 입소 가능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민주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4명의 실종 노인이 이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전화를 끊고 급히 말했습니다. 15분 안에 경찰이 온다고 하니 빨리 나가야 한다고. 한민주 변호사가 전화를 끊자마자 급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할 것 같아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7층에서 1층까지 숨을 헐떡이며 뛰어내려갔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숨이 차서 더 이상 못 가겠다며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명자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간신히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밖으로 경찰차 2대가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자고.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경찰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포위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었습니다. 차들 사이로 숨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지하까지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상우한테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주소를 불러주며 자신의 원룸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주차장 출구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오면 된다고 했지만 주차장 출구에도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차량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차들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가만히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기침을 참았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입을 막아줬습니다. 경찰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차 밑을 비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결국 잡히는 건가? 그렇게 72년을 살아온 인생이 지하 주차장에서 끝나는 건가? 우리는 범죄자도 아닌데 경찰들은 마치 우리를 범죄자를 찾듯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차량 검색을 하느라 우리 쪽에서 잠시 멀어졌습니다. 지금이라고 반대편 출구로 가자고 정희 할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어나 반대편으로 움직였습니다. 차들 사이를 지나 비상구를 찾았습니다. 비상구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릴까봐 두려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다행히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물 옆 골목이었습니다. 경찰들은 정문과 주차장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따라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돌아보니 경찰들이 여전히 건물 안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상우가 알려준 주소를 말했습니다. 택시는 강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실종 노인 4명이 강남에서 목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이 수색 범위를 강남으로 좁혔다고 했습니다. 기사가 백미러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 칠순 잔치에 가는 길이라고 강북에 사는 딸네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할까요? 상호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고시원 같은 건물의 3층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상호가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원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상호가 물을 끓여 차를 내왔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상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 확인을 해야 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상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요양원 원장의 전화였지만 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어 당장 출근하라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할머니들의 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상호에게 가라고 우리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면 경찰이 할머니들의 행방을 캐물을 거고 당연히 자신은 모른다고 하겠지만 차라리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하루 이틀 버티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한민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재훈이 역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환자이며 불법으로 요양원을 탈출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치매라고요? 2번이나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도요. 한민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훈 측에서 제3의 병원 진단서를 제시할 거라고, 아마 돈으로 산 위조 진단서일 거라고. 그걸 반박하려면 법원에서 정식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상호가 편의점에서 김밥과 라면을 사왔습니다. 우리 4명과 상호 5명이 좁은 방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러다가 상호까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며 우리가 나가는 게 낫겠다고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밤 9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실종 노인 4명을 도운 공범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양원 CCTV를 분석한 결과 내부자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화면에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다행히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상호가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 2명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있는 걸 알고 온 건가요? 상호가 재빨리 불을 껐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상호의 방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온몸을 떨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결국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호가 문 앞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옆방에서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술 취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시끄럽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경찰은 그 방 사람을 데리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상호의 방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숨어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숨어만 있으면 안 된다고 영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서냐고 정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언론에 알리자고,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고.
그럼 여론이 우리 편이 될 거라고. 한민주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고 아까 통화했다며 상호 역시 동의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기자가 있다고,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고. 내일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증거가 더 필요했습니다. 재훈의 위조 진단서, 요양원의 불법 약물 투여, 강제 입소의 증거들. 저는 빨간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통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조 진단서는 재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약물 투여 증거도 없었습니다. 우리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요양원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명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미친 소리라고, 다시 들어가면 못 나올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자신이 들어가겠다고, 혼자만 돌아가서 증거를 확보하고 나오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78세 할머니가 혼자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명자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제일 의심받지 않을 거고 치매 노인처럼 행동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용감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할머니가 혼자 요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돌아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길을 잃었다가 겨우 찾아왔다고 연기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안도하며 명자 할머니를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세 할머니는 어디 있냐고 물었지만 명자 할머니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나눠주는 약을 몰래 휴지에 싸서 모았습니다. 저녁에는 원장실 근처를 배회하며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원장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옥의 아들 재훈과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매매가 잘 진행되고 있으니 요양원비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상호가 몰래 건네준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장실 문틈으로 녹음기를 대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다음 날은 간호사실을 지나가다가 약품 보관함을 살폈습니다. 진정제와 수면제들이 가득했습니다. 라벨을 확인하니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약들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이 알려준 탐사보도 기자가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설 점검 취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기자를 기다렸다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모아둔 약들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모 요양원의 불법 약물 투여와 노인 학대 실태가 보도되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제공한 증거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원장과 재훈의 통화 내용도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SNS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한민주 변호사가 즉시 움직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순옥, 영숙, 정희 할머니가 나타나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치매가 아니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 원장과 짜고 집을 빼앗으려 꾸민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72년을 살아온 인생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훈이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위조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검찰에 소환되었고 요양원 원장 또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저의 재산권 보호, 강제 입소, 무효, 재훈의 공동명예 취소 등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요양원에서 풀려나 우리와 재회했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법원 판결 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5년을 살았던 마포구 빌라 3층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훈이 집을 팔려고 이것저것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다시 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재훈이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빚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울먹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재훈아, 엄마는 이제 네 엄마로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순옥이야. 재훈은 며칠 동안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녀 수진이가 대신 와서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생각해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너희 부모와는 거리를 둘 거야. 이해해 주렴. 일주일 후 새 할머니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들은 여전히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방이 3개라서 충분하니까 우리 같이 살자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의 쉐어하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시장을 보고, 점심에는 함께 요리하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봤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명자 할머니는 음식을 너무 짜게 만들었고, 정희 할머니는 TV 소리를 너무 크게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어느 날 상우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런 시스템에서 일할 수 없어서 요양원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대신 노인 인권단체에서 활동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그는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들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들처럼 억울한 노인들이 많으니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상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해보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민간조사팀이 되었습니다. 노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재산 갈취를 막고 억울한 요양원 입소를 막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의뢰인은 70대 할머니였습니다. 딸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울며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막막했던 그 할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2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우리를 할머니 탐정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우습게 봤던 사람들도 점점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우리 4명의 할머니들은 옥상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자 할머니가 우리 참 멀리 왔다고 말했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그래도 재밌다며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잘 살고 있죠?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70년은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2년은 이순옥으로 진짜 나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넷 할머니는 맥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 인생 이막 건배. 웃음소리가 봄밤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